노후 가난보다 훨씬 더 괴로운 5가지. 노후를 앞둔 많은 이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경제적 불안을 떠올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의료비나 생활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가난은 피하고 싶은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작 노년을 힘겹게 만드는 건 돈만이 아니라고요. 가난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5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요소들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게 만들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증폭시켜 자칫 더 깊은 심리적 고통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5가지는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 알아보고 각 요소마다 그 영향력과 대처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과 고립감,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수크만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특히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의 터널을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극단적인 고립감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발전하며 신체적인 건강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노년층은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가 부족해 병원에 갈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적거나 건강 관리가 어렵다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이나 병원, 예약조차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의 모임이나 클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가, 독서 모임 또는 봉사활동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는 혼자라는 느낌을 줄이고 안정감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신체적 건강 악화와 질병의 고통. 다음으로 나이가 들며 점차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는 많은 이들이 피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약해지고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며 이는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 문제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질병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문제는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겪게 되는 통증과 불편함, 그리고 점차 제약받는 일상생활입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불편한 상태는 일상의 작은 일조차도 큰 도전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간단한 집안일조차도 힘겹게 느껴지고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는 꾸준한 건강 관리와 적절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 스트레칭, 간단한 근력 운동 등은 신체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해주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체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셈이죠. 세 번째, 경제적 어려움과 자립의 상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그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자립심을 상실할 때 느끼는 무력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질수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자율성이 축소되며 이는 스스로를 더 무기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마틴 셀리그만은 인간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생활 수준의 저하를 넘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후에 대비해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지출 계획과 예상 가능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필요시에는 정부나 지역사회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연금, 기초연금, 복지카드 등의 혜택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이들이 겪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역할 상실입니다. 일과 사회적 역할을 통해 자아를 확인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거나 자녀가 독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이상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느끼는 무의미함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로 자아 통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삶을 되돌아보며 과거의 성취와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인데, 만약 자신의 역할을 상실한 채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 손녀를 돌보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취미나 관심 분야를 탐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심리적 안정과 정체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거나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역시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 악화와 역할 상실, 경제적 불안 등의 복합적 요소들이 모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울감, 불안감을 촉발할 수 있고, 이는 일상의 행복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현실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긍정적인 사고를 어렵게 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안정감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삶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해지는데, 만약 이 안정성을 잃어버리면 불안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불안은 단순한 기분 저하로 그치지 않고 수면 장애와 신체적 건강 악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걱정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현재의 소소한 기쁨과 성취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리적 불안을 낮추기 위해 명상, 호흡법, 요가와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 노년기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도 심리적 불안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이처럼 노후에 겪는 진정한 고통의 요인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과 고립감, 건강 악화와 역할 상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죠.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간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문제로 인해 다른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5가지 요소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각기 다른 대처법을 통해 노년기를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서적, 사회적 준비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찾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5가지 요소를 미리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간다면 노후의 삶이 기대와 성취로 가득 찬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글픈 노후를 보내지 않는 3가지 방법.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두려운 것은 더 늙은 후에, 더 나이 든 후에 인생 말년에 서럽게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하며 기운 빠져서 앉아 있으시는 것보다는 서럽게 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인생 선배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 중 하나인 노후에 서글프게 살지 않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식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설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은퇴를 한 후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은둔형 노인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가 며칠째 깊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서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부패한 시신의 추한 모습으로 아들을 맞이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어느 날 그는 집 밖을 나서 대형 냉장고와 함께 사람 하나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크고 든든한 비닐봉투를 샀죠. 노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숨을 거두려는 마지막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비닐봉투 속으로 몸을 넣고 대형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숨을 거두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계획이지만 고독사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심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임에는 분명합니다. 부부가 한날 한시에 함께 떠나지 않는 한 둘 중 한 사람은 무조건 혼자 살게 됩니다. 자식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고 의지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힘겹고 본인은 서럽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교류는 정서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묻는 네트워크 안에 있게 되니 소설의 주인공처럼 고독사에 대한 괜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식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 서러울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노인의 상당수는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기려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변칙적인 증여를 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보험을 들어 수령인을 자식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평생 돈은 잘 모았을지 몰라도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면서 계속 모으고 불려나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인생을 위해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겨줬다가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며 방법이 없겠냐고 찾아오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서글프지 않으려면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고 불린 재산으로 좀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세 번째, 절대로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부터 담배를 입에 물고 살고 술도 엄청 마시면서 짧고 굵게 산다며 남자다운 척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나서야 하는 말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본인은 짧고 굵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대로라면 가족들을 생고생시키면서 아픈 몸으로 가늘고 길게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감기 하나 걸려서 눕게 되면 건강했던 평소가 그리워지고 현실이 서러워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무슨 깊은 인생 철학이라도 있는 것 마냥 굵고 짧게 산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서러운 노년을 살고 싶지 않다면 생활 습관부터 바로 뜯어고치고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듯이 인생 또한 결말이 좋아야 아름다운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 말년이 탄탄대로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식들에게까지 버림받는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 만나볼수록 더 좋아지고, 닮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배우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겪어볼수록 혀를 차게 되고 만남이 괴로워지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싹을 피우더니 결국 적절한 기회와 구실을 찾아 관계를 끊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고달픈 것은 다름 아니라 친구, 직장 상사, 동료, 선후배, 형제자매, 더 나아가 부모까지 둘러싸인 인간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귀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생기고 할 말 못할 말을 주고받게 되기도 하면서 상처를 입고 관계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혼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친구나 자식이 분명 필요합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는 옛 성인들 말씀 중에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라는 말씀은 있어도 친구 자식 다 필요 없으니 혼자 잘 살라는 말씀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친구, 지인은 물론이고 자식마저도 등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등을 돌렸을 때는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마저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제 자식이 최고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한 법인데 하늘 아래 자기 자식이 최고인 줄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자식 자랑 듬뿍 주는 최고의 엄마 아빠일 수는 있겠지만 밖에 나가면 청년들이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 예의도 없고 옷차림도 불량스럽고 행동도 가볍고 거칠고 모든 게 탐탁치 않으니 쳐다만 봐도 미간이 찌부러지고 혀가 차집니다. 귀하디 귀한 내 자식들과 갈등을 빚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자식들의 결혼 정년기 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오는 상대들이 부모로서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자식이 아깝다는 생각에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고 대놓고 완강히 결혼을 반대하며 자식들과 맞섭니다. 내 아들이 귀하면 며느리도 귀한 법이고 내 딸이 금쪽 같으면 사위도 금쪽같이 귀한 남의 집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대하는 것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가시가 돋아있죠. 자식 앞에서 자식의 배우자를 대놓고 험담을 하거나 화난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모자란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위한다면서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해댑니다. 부모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며느리고 사위라지만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막대하면 자기 자식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고 또 화를 내는 사람을 좋아할 그럴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이 모자란 행동 때문에 자식과도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자식도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52%가 분노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충동 조절장애 고위험군이 11%나 된다고 합니다. 성인들의 절반이 분노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10명 중에 1명은 그런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춘기 아들의 얼굴만 봐도 속에서 피가 솟는 것처럼 화가 난다는 어머니도 있고 팀원의 반복되는 실수에 화가 나서 주변 물건을 잡히는 대로 벽에 던지고 소리를 질렀던 것을 후회했다는 팀장, 또 직장에서는 그럭저럭 참을만 한데 집에만 가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가 폭발한다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분노의 방아쇠를 당기는 원인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난 마음을 다듬지 못한 채 마구 드러내는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분노의 대상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 자신보다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 자기보다 마음이 여려서 대들지 못할 사람,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무엇인가 집어던지고 막말과 쌍욕을 해도 어떤 식으로든 반격을 가하지 못할 사람만을 타깃으로 삼는 공통점 말입니다. 사람 봐가면서 화를 내는 거죠. 화를 잘 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보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사람 가려서 화를 내는 것을 보면 나름 조절을 잘할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잘 대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선한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대해줘야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인심이라는 게 다 같지 않아서 반대로 얕잡아 보고 쉽게 생각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 버릇하면 주위 사람은 물론 자식에게마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도리를 앞세운다. 도리를 사전에서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아는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부모로서의 도리는 자식들 잘 먹이고 입혀서 구김살 없이 자라게 하고 교육 잘 받게 해서 사회에서 제 몫을 하며 살도록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도리의 정의는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 큰 자식들에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강조하다 못해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사위니까, 며느리니까 효도해야 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자주 찾아뵈야 하고 심기를 잘 살펴서 하는 것은 물론 어렸을 적 키우고 먹인 젖값을 매달 꼬박꼬박 내놓아야 한다는 부모들도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도리만 너무 앞세우고 강요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눈에 들어오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다가 결국에는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선배와 후배 사이,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를 수직 관계로만 바라보고 도리를 앞세우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요즘 세상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더 존경받는 시절입니다. 나 때는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야 하고 곧 고생한 만큼 마땅히 존중과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버리고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 큰 자식들하고도 그래야 합니다. 머리 다 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부모들의 도리는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주 유리잔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 깨닫게 되는 것이 자신의 성격 때문에, 편견 때문에, 편향 때문에, 또는 좁은 식견 때문에, 혹은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상대의 실수를 감싸주지 못해서 끝내 관계까지 망쳐버리는 사람이 제일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매번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등을 돌릴 땐 그들을 향해 증오와 분노심을 갖기보다는 그만한 이유가 본인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만큼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관계를 소중하게 잘 여겨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